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가정폭력 전과자는 총기 소지를 못한다. 오늘 아침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가정폭력 전과자도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을 역시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케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한 사람이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후 선거 기금이 눈덩이보다 크게 불어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캐시 선점이 빠른 속도로 그 우위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바람은 억만장자 그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밀 서류 케이스를 담당하는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도 지연 작전으로 트럼프를 돕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권자 승인 없이 세금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주민 발의안에 붙이는 게 실패했습니다. 주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승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다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자리를 내줬습니다. 엔비디아 성공이 주식시장에 해를 끼친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미국의 기술주가 세계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반대의 지적도 있습니다. 텍사스 어스틴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테일러가 삼성 칩 공장이 들어서면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어스틴에서 멀지 않은 테일러가 세계의 지정학적 핵심 주체로 떠올랐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인스타그램이 13살짜리 어카운트에 성적인 비디오를 연거푸 권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밤 하늘에는 딸기달, 스트로베리 문, 꿀문, 허니문, 6월의 보름달이 뜹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선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 집에서 어디서 딱 그 상대를 놓고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대선 후보 첫 번째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그때의 그 뉴스 클립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많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차고 들어가서 또 그걸 좋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규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고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 내가 좀 그 당시에 그랬지 하는 것을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목요일에 있을 그 제일 중요한 지금 테스트죠. 두 사람에게는 그 테스트를 앞두고 텔레비전에서는 포커스를 두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연방대법원이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케이스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미닝도 약간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어쨌든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총기 소지를 못한다 하는 게 1994년부터 30년 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연방 대법원이 총기 소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 가정폭력 이런 그 유죄를 받았지만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하고 항소를 해온 게 대법원까지 가서 아니다. 현행법을 유지해라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 8대1입니다. 한 사람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누가 여기에 반대했는지 이로써 30년 된 법을 지지하게 된 건데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죠. 텍사스주의 30살의 제키 라힘이라는 남자가 가정폭력으로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아이도 있는 걸프렌드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고요. 총기 소지를 할 수가 없다 하는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아이를 낳은 그 여자친구에게
총을 쏘려고 했는데 그 총 쏘려고 했던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가정폭력 있다고 말하면 그럼 총을 쏘고 말 거야?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주차장에서도 위협을 하고 다른 목격자가 있었고 목격자에게 총을 쏘려고 했었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총기 관련 5번의 케이스 등등이 있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집에 갔는데 총이 발견된 거죠. 뭐 권총도 있었고 해서 체포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제5 항소법원이 가장 미국에서 항소법원 가운데서 보수적인 항소법원입니다. 그냥 이 사람 총기 금지를 지지를 했어요. 이거 참 이상하다고 했죠. 저렇게 보수적인데 총기 규제에 대해선 저렇게 판결을 내렸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딱 거기에 들어선 겁니다. 이 케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뭐 뉴욕에서 뭐 자유롭게 무슨 뭐 주법보다도 위에 뭐 총기를 가지고 뭐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총기 소지에 대해서 아주 좋게 지금까지 많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 총기 소지할 수 없어라고 판결을 했던 항소법원이 재차 판결을 내립니다.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다라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존 로버츠가 이제 진보 3명 전부 그리고 보수 본인까지 합쳐서 5명이죠. 1명을 빼놓으니까 대표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변호사 측은 총기 가져야지 된다. 이 법무부는 총기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위협이 된다 하는 그런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 총기 문제로 피해를 볼 그럴 그게 5배가 높다. 등등의 복잡한 뭐 얘기들을 쓰면서 이건 총기를 가질 수 없다. 결국은 30년 전의 법을 가정폭력 전과자는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입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이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중범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총기 소지를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법의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를 두고 8명은 안 된다라고 해석을 했고 나머지 1명은 뭐 총기 소지를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방 대법원이 지금까지 뭐 앞서 잠깐 뉴욕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총기 소지를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정폭력 전과자는 뭐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고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하는 판결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이럴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될 텐데요. 선거에는 표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합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처럼 큰 선거는 돈만 갖고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렸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선거, 캐시 이 파워가 굉장하다 했는데 지난달에 이어서 5월 달에도 바이든이 캐시 모금에서 트럼프에게 졌습니다. 지난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유명했었던 케이스죠. 집으로 이제 뭐 오일 회사 CEO들 쫙 모아놓고 여러분 몇 명 사람이 10만 달러만 마련을 해서 나한테 주면 내가 뭐 지금 있던 그 힘든 규제도 풀어주고 앞으로도 새로운 규제 안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이겼고 그리고 이번에는 5월 달에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티모시 멜론이라는 보수 억만장자입니다.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는 멜론은행 그 가문의 그 상속자죠. 이 사람이 그냥 딱 5천만 달러를 한 번에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개인에게 대통령 후보에게 부통령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 액수가 있지만 슈퍼팩이라고 하죠. 정치행동위원회. 이 정치행동위원회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한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슈퍼팩. 마가 INC라는 슈퍼팩에 딱 그 뭐 5천만 달러 한 번 해주고 지금까지 한 6,800만 달러 정도를 줬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억만장자가. 그런데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그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 대리인을 시켜서
사업 막 위조하고 해서 13만 달러 입막음 돈을 준 것에 대한 34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다음 날 이 억만장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천만 달러를 기부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케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돈을 선거 자금을 많이 불려준다 하는 것, 이 중범죄자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의 억만장자들이 돈지갑을 열기 시작한다. 유죄 판결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모자라는 돈을 충당해준다.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마가 INC 슈퍼팩이 정정합니다. 지난달에 6,800만 달러 이상을 모았는데 이 6,800만 달러가 전부 이 멜론 은행의 상속자인 티모시 멜론이 준 게 아니라 티모시 멜론은 5천만 달러만 주고 나머지 뭐 얼만큼은 또 다른 억만장자들이 줬답니다. 그랬는데 뭐 이 사람이 5천만 달러보다 조금 더 주긴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고 트럼프 캠프가 지금 보면은요 4월 달에 5월 달에 2달 동안 바이든이 8,500만 달러를 모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억 4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빨리 따라잡은 것이죠. 돈에 있어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우위, 점검 같은 것이 이미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유죄 판결 이후에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얼굴 들고 못 다니죠. 후보가 스스로 사임을 하고 말죠. 요즘은 세상이 너무 달라져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예 그 저질렀었던 일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본인의 딸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자마자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잠을 자고 나중에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내 아내는 상관없어 선고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너무했다고 생각을 하는 아버지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지금 이미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건 상관없는 세상이 됐고 상관없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미국에 좋은 건 아니죠. 굉장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와장창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하룻밤에 유죄 판결 받자마자 다음날 5천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티모시 멜론이 와이오밍주에 살면서 뭐 언론에 신문에 뭐 얼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아마추어 조종사 트럼프 전 대통령 큰형과 비슷하네요. 큰형이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운송 관련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자산은 뭐 포브스가 추산한 것을 보니까 한 141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민주당은요.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가 2천만 달러를 저 사람 5천만 달러잖아요. 2천만 달러를 바이든 해리스 캠프에게 줬다 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캐시에 있어서의 우위는 이미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판사들도 뭐 여러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뒤에 오늘 미국 주요 뉴스 뭐 일면 탑 뉴스도 있으니까 그때 전해드리기로 하고 그러나 한 가지는 이제 당의 결속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화당에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뭉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레리 호건 같은 공화당에서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또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레리 호건이 그러면 레리 호건과 레리 호건을 지지하는 중도적인 그 공화당의 유권자도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레리 호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국의 사위라는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왜 레리 호건을 지지하는가? 레리 호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화당은 그걸 아주 침착하게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은 레리 트럼프 메릴랜드주 상원 선거 나가는 거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아니야 난 그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싶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라고 얘기했는가. 메릴랜드주가 지난 30년 동안 상원 공화당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리 호건은 공화당이면서도 메릴랜드에서 아주 인기 있는 주지사를 하다가 임기 제한에 의해서 더는 주지사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상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할 때 굉장히 일하기가 편해지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 이후에 처음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트럼프보다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2%포인트 앞서가더라 하고 보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에 보니까 팍스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아직도 격전지에서, 팍스는 전체적인 여론이었거든요. 아직도 격전지에서 6군데 격전지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추세를 보는 거고요. 팍스는 항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에게 별로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팍스에서조차도 바이든이 이긴 게 처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전국적인 여론조사지만 민심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격전지에도 뭐 비슷할 수도 있어 하고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것은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이 많이 모이고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는 유권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많은 판사들도 도와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어느 정도 알죠. 알기는 알지만 잘 모르면서 트럼프를 싫어했던 사람은 트럼프의 돈이 많이 밀려오니까 그 돈으로,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각계격파하듯이 어떤 특정층을 겨냥을 해서 트럼프가 이런 면이 좋아 하는 것을 선전을 못했거든요. 그런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졌다는 것. 모든 결정적인 최종적인 순간은 이제 그 유권자가 내리게 되지만 유권자를 비집고 들어갈 만한 총알이 생겼다는 것. 이 돈이라는 것. 이 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게 억만장자들이 팍팍 주는 돈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석탄 회사, 오일 회사 CEO, 아니면 이렇게 뱅킹 시스템의 CEO 같은 뭐 투자가 같은 사람들이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번 뭐 몇 천만 달러, 뭐 5천만 달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금부터 계속 이제 작은 돈이 모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돈이 모여지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유권자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마지막에는 유권자의 한 표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돈이라는 부분에서의 상황은 상당히 한 몇 주일 전보다 좋아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오늘 주요 신문의 탑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전해드릴 게 어떤 거죠? 저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의 그 주요 신문의 탑뉴스 거의 이제 그 일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 한 신문사에서 특종을 했다 하면은 그 신문사에만 나오죠. 그리고 뭐 웹사이트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그 다른 언론들은 웹사이트 등에서 이렇게 어떤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 하고 쭉 따라갑니다. 그 케이스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매체가 시리어스한 정치 뉴스를 중심으로 하나 생활 뉴스를 중심으로 하나 전부 일면에 보도한 내용, 뒤에는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만 일면에 크게 보도를 한 뉴스가 있습니다. 트럼프 판사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트럼프 판사가 좀 뒤로 물러나라 하는 그런 그 요청을 거부했다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심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유죄 판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은 이제 돈을 기부하게 하는, 그렇게 돈을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기밀 서류 문서,
그것을 담당하는 판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줍니다. 오죽하면 이 판사가 워낙에 경력이 짧아서요. 위에 선임 판사들이 있잖아요. 또 판사도 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당신이 맡을 만한 케이스가 아니니까 좀 사이드라인에 서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 명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no, 나는 이걸 계속 맡을 권리가 있어 하면서 재판을 진행시키지 않고 계속 지연을 시킨다는 겁니다. 에일린 캐눈이라는 판사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거의 마지막에 지명한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기밀 서류 대통령이 이제 물러날 때 가지고 나가고 그 아주 케이스가 많이 이거 연방 케이스잖아요. 그걸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데 수석 판사가 아무리 촉구해도 경험 많은 사람한테 넘기라고 하는 건데 왜 이 사람이 경험이 없다는 것은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의 검사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연방 판사가 됐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물론 지명할 때는 당연히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지명을 하고 나서 겨우 케이스 4케이스밖에 맡아본 케이스가 없어요. 그런 케이스를 4개를 맡은 그야말로 루키와 마찬가지인 그런 연방 판사가 전직 대통령과 연관된 아직까지 한 번도 판례도 없는 그런 기밀 서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계속 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연기시키니까 이 이유로 연기 저 이유로 연기시키니까 선임 판사들이 판사장이 물러나면 좋겠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느리게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해야지 이 케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셀프 사면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맞게 된 겁니다. 그 스토리를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종신직이잖아요. 연방판사 이렇게 판사도 뭐 우리가 선거에서 선출하는 판사도 있고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판사장 선배 판사들이 아무리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케이스를 4개밖에 안 하고는 전직 대통령 걸 그걸 하겠어? 그것도 공정하게 하려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그 판사에게는 마음도 없고 자꾸 누가 보더라도 지연시키는 게 보이잖아. 트럼프에게 승리를 주는 게 그러니까는 당신 안 돼 하는 말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편파성이 뭐 의심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것도 운인 거죠. 운인 거죠. 그런 판사를 본인 임기 거의 마지막 몇 개월 남겨놓고 지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세 수인 거죠. 뉴욕타임스만이 유일하게 일면에 보도한 내용이고 다른 모든 매체가 웹사이트에서 이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잖아요. 게다 대고 한 번은 수요일이 준틴스데이 연방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때는 기자들도 다 쉽니다. 저희 라디오는 쉬지 않고 방송을 계속하지만 그래서 뉴스가 빡빡하지 않아요. 이런 때는 뉴스를 많이 터뜨리지도 않죠. 뭐 여러 뉴스원에서도. 근데 이제 오늘 공통적으로 나온 뉴스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전혀 모르실 테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그냥 문화 현상, 엔터테인먼트의 현상, 관심도를 말씀드리는 차원에서만 전해드립니다. 모든 신문이 전부 일면에 도널드 서덜랜드. 여러분들 매쉬 한국에서부터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매쉬 말고도 이분이 나온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사람이 잘 이렇게 저렇게 변하니까 카멜리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88세거든요.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에 제법 크게 할애를 했어요. 완전히 변신을 너무나 잘하는 충실한 영화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0 플러스 롤 150개 이상의 연기를 맡았는데 아마 매쉬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뉴욕타임스도 영화 배우의 카멜레온이다. 카멜레온 거의 이게 변신을 잘한다 하는 스윗한 사람이 어떻게 스케리해요. 갑자기 막 무서워지고 그런 그 뭐 Eye of the Needle이라는 것들도 있고 뭐 오디너리 피플도 있었어요. 오디너리 피플도 있고 너무 많죠. 아무튼 그리고 LA 타임스도 역시 이 영화인에 대해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일면에 정말
우뚝 솟은 존재. 좀 특별한 표현이죠. 타워링, 우뚝 솟은 그런 이제 프리신스, 우뚝 솟은 존재다. 그렇게 헝거 게임즈. 요즘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는 헝거 게임스죠. 헐리우드에 그야말로 완전히 60년 이상을 대단했었던 사람 숨졌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뉴욕 데일리가 또 이런 건 잘해요. 그가 한 일을 사랑했다. 사랑했으니까 잘하는 거죠. 매쉬, 헝거 게임즈의 스타, 88세로 숨진 바로 이 영화 배우 도널드 서덜랜드를 미국의 모든 이제 신문들이 전부 거의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게 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다른 이슈를 보면은 오늘 보니까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뭐 이은 기자가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납세자들도 그렇고 11월 달에 이런 걸 주민 발의안에 붙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지금 마감이 되는 이런 마무리 작업을 해야지 되는 때에 캘리포니아 주의 대법원이 이걸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유권자의 승인 없이 세금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 마련이 실패된 겁니다.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위헌이라는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주 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거든요. 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투표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건데 지금 투표에 붙여서 유권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미래에 지금까지 올린 건 어쩔 수 없고 미래에 세금 인상은 할 수가 없어. 이건 정부 계획의 근본을 바꾸는 거다. 정부 운영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부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민이 뽑잖아요. 뽑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엉켜버린다. 정부 계획의 기본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는 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거다. 주민 발의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주 대법원이 이런 것을 판결하는 일은 참 드물죠. 다른 어떤 큰 케이스, 뭐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만 주에서의 총기 소지법이 어떤가 이런 판결은 내리지만 주민들이 주민 발의안으로 이걸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것을 연방 주의 그 대법원이 판결한다는 것은 참 없는 일이죠.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리더들에게는 승리인 겁니다. 당장 이제 뭐죠? 누구죠?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뭐 잘했군 잘했어 박수를 치고 있고요. 주 리더들로서는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민들이 뭐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일일이 생각들이 있겠지만 비즈니스 그룹과 납세자 그룹의 그런 주장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납세자와 그 비즈니스 리더들이 비즈니스 오너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 작은 부분인데 이제 주 정부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그 작은 부분 포함 작은 부분에 몇천 개에 해당되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건데 전문가가 아니면서 우리의 그 권한에 도전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주정부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의 리더들이 하는 얘기고 그리고 역시 이것도 캘리포니아 주의 대법원이 민주당 중심이기 때문에 또 이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틱톡이 지금 법적인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금지해야 된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하다가 나중에 틱톡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틱톡을 사려는 사람들이 본인의 선거 캠프를 지원을 하고 본인에게 선거 자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니야. 틱톡이 없어지면은 이거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페이스북의 소유주인 메타만 기뻐할 거야 라면서 이걸 또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본인이 이미 틱톡 어카운트를 열어버렸습니다. 틱톡 어카운트를 열자마자 바이든 캠프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열기 전부터도 틱톡에서는 어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바이든 측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틱톡을 미국 사람들에게 팔거나 미국 회사에 아니면 미국에선 금지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이든 개인은 아니지만 바이든 캠프는 틱톡을 이용했습니다. 틱톡으로 선거 캠페인을 했거든요.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캠프와 전직 대통령이 전부 틱톡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금지할 수 있는가? 금지하려고 주장하는 조건들은 너무너무 많죠. 박스의 소유주도 이 미국의 언론을 소유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지 않았는가? 어떻게 중국에서 그럼 미국 시민권자에게 언론사에 사장을 하라고 주느냐? 틱톡이 물론 언론사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은 틱톡에서 뉴스를 거의 뉴스도 아니에요. 뉴스 카테고리도 없는데도 거기서 뉴스를 만든 그 30초짜리로 많이 왜곡된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접하니까 그걸 미국 사람이 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해야 된다는 이유는 많아도 지금 너무 멀리 퍼졌고 심지어 대선 후보들조차 사용하고 있는데 금지할 수 있을까? 이건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틱톡에서는 전에는 조금 방어적으로 좀 수세적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공격적으로 이걸 방어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으로서는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보니까 의석 차이가 워낙에 안 나니까 여기서 뭐 메릴랜드의 레리 호건 좀 어렵긴 하지만 될 수도 있고요. 네바다도 가능성이 있고 오하이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상원, 하원은 어쩌면은 민주당이 될지도 모르고 공화당이 지킬지도 모르고 뭐 트럼프 상원, 하원이 전부 트럼프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으로선 있기 때문에 틱톡도 봐야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다음 건 뒤에 말씀드리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스타그램이 영티인들에게 섹슈얼 비디오를 너무 많이 보여준다. 뭐 몇 개월 동안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렇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거 또 뒤에 말씀드릴 내용 가운데 이건 왜 관심이 있었냐면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지 되는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한국 사람 없는데 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은 너무 미국이 정치가 극단화가 됐기 때문에 너무 막 백인들 위주에 가면은 그런 도시에 가면은 말년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텍사스? 덥고 말이야. 이미 거기도 다 비싸졌대 하는데 텍사스에 덜 비싸고 한국 사람들도 있고 괜찮고 한다는 이래서 요즘 그런 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저로선 들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어제 오후부터 나온 뉴스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그냥 작은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영주권을 받게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년제 대학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럼 대학만 졸업하면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된다고 하면은 유학을 와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와서 2년제 대학교만 나오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되나요? 그리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미 뭐 미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간을 넘겼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전혀 얘기가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선거 특히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누구나 어느 정도의 그런 건 있습니다만 선거 기간 중에 하는 얘기는 이쪽 저쪽의 표를 다 잡아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민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좋은 위치에서 더 온건한 쪽까지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해오지만 2년제 대학만 나온다고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영주권 받기 위해서 미국에 오는 사람 많을 겁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 등록금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고 듣지는 말으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때는 제가 아예 언급하지 않는 때도 있지만 뭐 이런 건 워낙에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말을 꺼내놓고 하다 보면 대통령이 돼서 보면 또 추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진심의 그 척도를 볼 때 선거용이다라고 선거용이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가 돌려줬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딱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제 돌려줬으니까 이틀 했네요. 이틀.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앞으로 지금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 엔비디아가 그 가치가 3조 달러가 넘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지금 3조 2천 뭐 몇백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다시 3조 3천 뭐 얼마 달러 뭐 이렇게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다 3조대인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4조 달러대까지 갈 때까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빠르면 올해 안에 엔비디아가 또 어제는 많이 내려갔어요. 3.5% 정도 내려가서 그래도 6월 7일에 120달러에 시작해서 어제도 뭐 130달러는 좀 넘던데요. 엔비디아가 빨리 성장하면 올해 안에라도 4조 달러 회사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회사가 미국에 분명히 내년에는 4조 달러 회사가 테크 회사 말합니다. 나오는 것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이게 걱정이다. 한 군데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다른 데가 힘이 빠지고 그 한 군데가 무너질 때 스르르 무너지고 만다 이런 걱정을 하는 그 컬럼니스트가 쓴 글이 있던데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니스트가요. 지금 S&P 500가 격주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계속 제임스 맥킨토시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약세로 마감을 하고 뭐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뭐 강세로 마감을 하고 해서 굉장히 하나에 대한 의존도가 걱정이 된다는 것은 만사형통에 관한 그런 그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는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런 7군데 세븐 매그니피센트 이 기술 회사가 S&P 500 올해 주식 상승의 75%를 차지를 했어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고 몰려 있으면 위험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부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기술 회사 다 미국에 몰려 있잖아요. 미국에 몰려 있으니까 이건 거대 기술 기업의 본거지가 미국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테크놀로지 자이언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점도 있지만 이런 미국의 테크놀로지 자이언트들이 계속 또 안정적으로 잘 되면은 다른 나라의 주식까지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잠재력이 있는데도 이제 조금 힘을 보태주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엔비디아가 화제는 화제입니다. 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컴퓨터 칩 공장이 이제 그 텍사스 어스틴의 동북 쪽에 윌리엄슨 카운티의 테일러라는 인구도 그다지 많지도 않던데요. 그런 그 테일러 그 악시오스 보니까 프리티한 마을이라고 썼던데 프리티한 예쁜 테일러 마을에 지금 공장 거의 지어진 것 같아요. 170억 달러 규모의 삼성 컴퓨터 칩 공장이 이제 오픈할 때가 다가오면서 이 테일러라는 곳이 세계 지정학적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4월 달에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64억 달러를 보조금을 줬잖아요. 뭐 삼성 좋자고요? 아니요. 삼성도 좋았지만 미국이 직접 미국 안에서 칩 생산을 해야지 되겠다. 이런 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삼성은요. 연방정부에서만 돈 지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테일러시 또 테일러시가 속한 윌리엄슨 카운티 텍사스 주로부터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있죠. 이 테일러라는 곳이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좀 들어가겠죠. 이미 막 가서 자리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150년 전 혹시 테일러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150년쯤 전에 체코와 독일 이민자들이 정착을 했답니다. 이곳에서 막 19세기 후반에는요. 가축, 곡물, 면화 이런 것을 운송하는 철도역으로 번영을 했었던 곳이라고 하거든요. 어스틴에서 멀지도 않습니다. 한 35분 정도 자동차 타고 있는 테일러. 인구가 어머 이렇게 작아요? 어머나. 2023년도에 17,300명이래요. 그럼 로스앤젤레스 시가 400만 명,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1,000만 명인데 17,300명. 그게
2010년 이후에 14%가 증가해서 지금 인구가 17,3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테일러 주변에도 그 어스틴 주변에도 이제 많은 그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곳에 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뭐 카일이라든가 부다, 락하드, 엘긴, 베스트롭 뭐 이런 도시도 어스틴에서 점점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르고 하니까 거길 떠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 뭐 테일러 씨가 주목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2016년도에 어스틴에서 테일러로 이사를 하신 분 어떤 거기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의 공동 소유자가 그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2016년도에 이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콘도를 어스틴 그쪽에서 콘도를 팔아서 테일러로 오니까 훨씬 넓고 훨씬 싸더라.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일자리가 삼성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삼성의 획기적인 사건이 테일러 시를 다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르네상스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이 테일러라는 곳이 뭐 여러분들께 저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왜 주의 어떤 그 전력 회사 이런 그 운영이 미흡해 가지고 막 갑자기 불이 나가고 겨울에 너무 춥고 뭐 거기 막 지역구 의원인 누구죠 테드 크루스는 뭐 칸쿤 따뜻한데 갔다가 또 들켜서 공항에서 가족들은 두고 혼자 또 다시 텍사스로 돌아오고 이런 것으로 알려졌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신분 결정을 기다리면서 뭐 망명 신청을 했다던가 그런 사람들을 구금하는 그런 뭐 구금소 그러니까 뭐 울타리도 있고 경비도 철저하겠죠. 그런 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삼성이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긴 새로운 1200에이커라고 하네요. 1200에이커의 삼성 부지가 삼성의 한국 캠퍼스보다 2배나 커요. 그렇게 되나요? 분명히 포브스의 1200 스퀘어피트가 아니라 1200에이커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짓는데도 보니까요. 진동이 없어야지 내가 예민한 칩을 생산하니까 그래서 바닥의 진동 없애기 위해서 뭐 110피트 깊이의 기둥 그 기둥에 위에 지어졌다고 하거든요. 한 2만 개를 기둥을 받고 그리고 어스틴에도 뭔가 있잖아요. 근데 어스틴에 있는 것에 보조 시설도 여기다가 그 마치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삼성이 어스틴이 아닌 테일러의 새로운 칩 공장은 우리가 어스틴이 아니라 테일러에 짓겠어 하고 2021년도에 발표를 했잖아요. 어스틴도 막 그 당시에 막 정전 입구에서 공장 폐쇄하고 피해가 엄청 심해서 그래서 이제 테일러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손해 많이 봤죠. 뭐 2억 7천만 달러 정도는 손해 봤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테일러사 삼성이 테일러를 선택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스틴이 반도체 허브로서 누려왔던 그 번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번영이 텍사스의 인구가 17,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 작은 테일러 시로까지 확대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오늘 인스타그램이 어린 10대에게 정규적으로 성적 비디오를 보여준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자체 테스트 그리고 무슨 그 컴퓨터 사이언스 노스 이스턴 대학교의 로라 에들슨 뭐 이런 그 교수들 또 어떤 뭐 연구원 이렇게 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메타잖아요. 그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과 똑같은 회사 10대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경험을 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메타가 지키지 않다는 겁니다. 7개월 동안 테스트를 해서 12월부터였겠네요. 6월 달에 끝났는데 딱 그 인스타그램의 어카운트를 열자마자 3분이 안 돼서 막 여성이 유혹적으로 춤을 추거나 막 가슴을 강조하는 그런 자세 이런 적당히 선정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당히 선정적인 것이 나오다가 조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그걸 보면 20분 지나면 온통 그런 것으로 도배를 한답니다. 그리고 누드 사진 보내줄까 하는 제안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것이 쇼츠, 스냅챗이나 틱톡, 짧은 것 하잖아요. 스냅챗이나 틱톡도 하지 않는 것을 틱톡의 성인용보다도 인스타그램이
훨씬 미성년자에게 자극적인 것을 준다. 메타라는 회사는 당연히 우리 아니라고 하죠. 회사가 그런 것 안 하려고 노력한다라고도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과 이 어떤 아카데미 그런 그 재단에서 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뭐 남성끼리 성행위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짐작하시죠. 그런 동영상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완전히 한마디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알고리즘이 선정적인 컨텐츠는 사용자가 특별하게 팔로우하기로 선택하지 않으면은 모든 연령에게 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딱 오픈하자마자 뭐가 나와서 한번 눌렀더니 그 다음에는 쫙 그런 것으로 도배를 한다. 메타가 예를 들어 규정이 있어도 이건 안 지키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괴롭힘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뭐 과다한 노출 이런 걸 넘어서 13살 된 그런 아이들에게 완전히 그 성인이 보는 성인물을 가져다 보여줘 준다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어제 가장 긴 낮이 지나고 저도 집에 가는데 아주 밝던데 엄마하고 전화하는데 아직도 밝다 얘야 하던데 오늘 하늘을 올려다보면 여러분 스트로베리 문을 보실 겁니다. 이 시점에서 하지가 지나고 이 시점에서 스트로베리 문 좀 붉은색이죠. 한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된대요. 원래 원주민이 그 알곤퀸족이 딸기를 수확할 철이다 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유럽에서는 보통 허니문 문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뭐 로즈문이라고 부른다거나 달콤한 스트로베리 문과 함께 하시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